반갑습니다.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온라인 강좌, 그중에서도 이제 생활 밀착형 인문학 강좌의 진행을 맡은 길드다 송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길드다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간단하게 길드다에 대한 소개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길드다는 문탁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문학 공동체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던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의 분야를 인문학과 만나서 더 깊게 힙합과 인문학이라던가 목공과 인문학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더 깊게 공부하고 활동하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쉽고 친숙하게 인문학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 강좌를 이렇게 유튜브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이제 앞으로 화요일 이 시간 저녁 7시 30분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3번의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2분의 현장에 이제 방청객 분들을 모셔가지고 30분 동안 이제 간단한 강의와 20분 동안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김지영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드다 김지원이고요. 길드다에서 공부하고 있고 평소에는 가구 만들고 공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문탁에 나와서 가끔 공부하고 있는 한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길드다에서 같이 세미나 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있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방청객분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질의응답 시간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번 한 번 다 답을 해드리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제목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지영 강사님이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첫 강좌인 만큼 이 강좌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강좌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드다에서는 청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결에 대해 질문하다 라는 주제로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서로 다른 길드다 멤버들 3명이 돌아가면서 강좌를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결에 대해 질문하다 라는 이 문장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장의 해석이 어려울 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해하면 좋다고 배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청년 질문하다 이런 주어와 목적어는 꽤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중간에 서술어격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종식된 이유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 혹은 이게 계속 지속되는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죠. 그리고 연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새 비대면으로 많이 만나고 하는데 이런 어떤 기술적인 의미의 연결인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연결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혹은 바이러스와 인간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어떤 질문들이 생길 것 같아요. 대부분 사실 길드다라는 곳을 잘 모르실 텐데 그러면 아마 이 강의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길드다보다는 이 제목만 보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기획한 강좌는 3편의 강좌는 아마도 언론이나 매체들에서 난무하는 혹은 어떤 정치인들이 혹은 철학자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진행자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오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주제 문장에 들어있는 첫 번째 서술어,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좀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좌를 들어갈 텐데요. 우선 질문으로 하나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질문을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진행자님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코로나 되게 위험한 바이러스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마스크로 대부분 전염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마스크를 되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본다면 비말로 이게 전염이 된다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좀 조심해 주세요. 비말로 전염되니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손을 잘 씻어야 예방이 된다는 것, 그리고 변이가 많아서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암들, 이런 지식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기초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법도 하죠. 그러니까 난데없이 어쨌든 바이러스가 들이닥쳤고, 이렇게 들이닥친 바이러스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아프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는 일을 우선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죠. 근데 이런 알미, 코로나19가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충분한 알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우한에서 최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됐다고 알려진 이후 벌써 1년여가 흘렀는데도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적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 바이러스가 어떤 녀석인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일단은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이들을 유해한 것, 피해야 할 것, 싸워야 할 적으로 상정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실제로 말을 하죠. 많이들. 뉴스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8월에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장한 각오를, 코로나 시국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포켓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약간 로켓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근데 이 말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영국에서 윈스턴 처칠이 수상으로 취임하던 당시에 연설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일종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코로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의 표피가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 뭐 입체 그림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입체보다는 단면으로 봤을 때 왕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가 21세기 들어서 반복적으로 마주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뭐 예컨대 사스라든지 메르스의 원인이 되었던 바이러스와 동일한 종류입니다.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박쥐를 숙주로 해서 잠복을 하다가
박쥐의 서식지가 침탈당해서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인간의 서식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야생과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이 종간 이동을 거듭해서 변종이 되어 인간에게 전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곧바로 이렇게 전염되기는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어떤 서식지의 확장, 그러니까 뭐 산업적인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박쥐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그래서 박쥐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옮겨가서 변이를 일으키고, 이 변이가 인간에게 다시 전염이 가능한 종류의 어떤 변이로 이루어져서 이게 이제 전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떤 계기들로 죽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조금 더 이제 질문들을 깊이 가져가 보는 거죠. 인간이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불과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 그중 반세기 동안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한테 병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세균의 일종 정도로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박테리아가 사실은 세균이에요. 이거를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물질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세균은 전혀 다른 물질이고, 세균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기본 구조는 세포입니다. 그 세포는 영양분만 있으면 혼자 분열하고 증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세포가 세포막 안에 세포의 설계도인 핵산과 단백질 합성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산이라는 건 우리가 DNA, RNA라고 하는 것. 반면 바이러스는 혼자 증식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가진 DNA, RNA, 그리고 그걸 뒤덮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있지만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포에 침투하는 데 성공하면 세포에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치를 납치해서 각 부품을 합성하고 조합해서 대량으로 증식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바이러스의 생이라는 거죠. 그럼 바이러스의 죽음은 뭐냐? 이 세포 밖에서의 바이러스 입자는 생명체다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들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물론 이제 입자 상태에서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활동을 멈추기도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밖에서도 비교적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겔이라고 말하는 그 손소독제 이런 것들과 이제 반응을 하면 물론 자외선과 마주치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활동을 멈추기도 하죠. 예컨대 천연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멸종이 됐다고 우리한테 알려진 천연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멸종 이후에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그 실험을 할 때 썼던 시험관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연구자들이 이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무려 60년 이상을 시험관 속에서 입자 상태로 생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요새 굴 잘못 먹으면 걸리는 노로바이러스, 이거는 실험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물에 이 노로바이러스를 풀어놨더니 무려 2년간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찌 보면 생존과 죽음 이런 것과 되게 다른 형태의 생존과 죽음의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으로 안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미궁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미궁 속에 있는 이유는 발견 당시부터 우리가 이들을 싸워서 이겨야 할 병, 정복해야 할 병원체, 병의 원인이 되는 본체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들 수많은 바이러스의 이름들이 병의 이름과 같은 이유죠. 그러니까 그 병의 이름과 병의 바이러스 이름이 같은 이유. 그러니까 병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수전손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수전손택은 질병에 대한 이런 전쟁의 은유가 우리에게 잘못된 시각을 안겨준다는 점을 그의 책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침입, 질병의 정보, 그리고 질병과의 전쟁, 이런 은유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정치인들도 우리 자신도 어쩌면 어떤 철학자들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은유들이 뭐 불치병, 예를 들면 뭐 불치병이나 난치병,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승패의 이분법 속에서 간단히 되게 패배자로 만드는 어떤 경향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이겨내거나 그걸 극복하거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어떻게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은 손택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암이나 에이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새 그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나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은유들이 미칠 영향이 비단 특정한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좀 해당이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한 공포로 다가온 바이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분은 일본의 바이러스 학자인데 무려 50년간 이 바이러스를 연구해 온 분인데, 이분 역시 우리 과학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우리가 이들을 싸워서 이겨야 할 병원체 이런 걸로 봤기 때문에, 이런 걸로 납작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객관적 지식의 담지자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조차 어쩌면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은유들 때문에 바이러스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즈야에 따르면 21세기 들어서야 바이러스의 다른 역할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저도 이제 정확한 원리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가즈야가 그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인간 태아의 생존을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산소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고, 맵시벌이라는 어떤 벌의 종류가 있는데 이들의 번식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토양 온도가 매우 높은 예컨대 화산지대 같은 곳에 살아가는 어떤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책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용한 공포로 다가온 바이러스라는 책인데요.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생명, 바이러스를 어디까지 생명으로 볼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하는 파트가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 생물학자 조금 읽어드리면, 생물학자 루이스 빌라리아라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진화적으로 세포에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러스는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를 떠도는 기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바이러스 분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마르크 반 레장모텔이라는 사람은 바이러스는 빌린 물질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분자생물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앙드레 루오프는 바이러스를 생물로 간주하는가 아닌가는 취향의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이유는 실은 생명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는 어떤 생명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이 끊었으면 죽은 거고 태어나면 살고 있는 거고, 뭐 이를테면 이런 방식의 사고에 되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전쟁의 은유라는 건 아직 우리가 그것이 생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을 우리의 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진 이런 개념적인 모호함은 비단 바이러스를 생명으로 규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만 국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호란 교수님이 그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5월쯤에 이제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들은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를테면 이태원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양원 같은 데서의 집단 감염들 이런 걸 보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딱 알아서 유행이 생기는 현상에 대한 한숨 섞인 농담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능을 가지고 진짜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이게 농담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지능이 없다는 전제가 먼저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지능이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때 지능,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게 모호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생명, 바이러스의 지능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전쟁 상대로서의 암, 대응하는 암 외에 이들에 대한 다른 암, 다른 지식들을 가지지 못했다는 걸 짚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들을 알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인류학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숲은 생각한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 에드와르도 콘이라고 하는 인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라고 하면 보통 자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특정 공동체, 특정 민족지에 따라서 어떤 인간 집단의 삶을 탐구하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4년간 아마존의 숲 그리고 이 숲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단지 인간적인 것에 국한한 어떤 지식들이 실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때마저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런 사실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숲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숲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어떤 지식, 인간에 대한 암 이런 것들을 먼저라기보단 이런 것들을 경유해서만 그들의 어떤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에 따르면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만의 전면 특허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생명이든 인간과는 물론 다른 방식이겠지만 우리가 마치 언어적으로 사고하고 시각적으로 표상하고 이런 것들과는 다르겠지만 그 나름의 어떤 고유한 생각의 방식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길이 지금 어쩌면 우리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존과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콘은 우리가 보기에 미미한 생물인 대벌레 아시죠? 대벌레나 진드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각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대벌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에 따르면 이 대벌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나뭇가지처럼 생겨서 엄청 얇고 여기에 그림이 뜬다고 하네요. 대벌레는 아마존의 나무들과 구분되지 않아서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콘이 말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 이거는 우리가 그러하듯 언어적인 것 혹은 단일한 개체, 단일한 개인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기보다 집단적이고 세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런 예시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되게 단일한 존재고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콘은 이걸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대벌레는 다른 동물의 눈에 띄지 않는 개체가 점점 더 살아남겠죠. 그래서 점점 더 눈에 띄지 않는 개체가 그런 개체의 유전자들이 살아남아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단 이걸 생각이라고 얘기해보기 전에 목숨을 걸고 자기 모습을 통해서 죽음과 삶의 세대적인 어떤 교차, 경험들을 통해서 개체를 뛰어넘는 어떤 집단적인 생각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는 뭐랄까 우리가 진화의 원리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겠죠. 근데 이거를 생각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텐데 아마 개인이 중요한 인간적인 방식 속에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대벌레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 역시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활성화된 개별 개체의 지속 시간은 엄청나게 짧습니다. 뭐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근데 다만 집단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의 개체가 6시간 만에 하나의 세포에서 1만여 개체를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를 늘려나감으로써 집단적으로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방식 자체가 집단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존재 방식, 이들의 생각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단적이고 세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하면 보다 좀 개인에 가까운 생각의 예시로는 진드기가 있습니다. 진드기가 또 여기에 뜨나요? 네. 진드기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나무나 뭐 이런 포유류, 그러니까 포유동물이 지나가는 것을 포착해서 나무에서 뛰어내리고 안착하면 흡혈하고 번식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진드기의 생각의 특징은 포유류를 각각의 개체로, 개별적인 개체들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진드기에게 포유동물은 서로 동등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나무 밑을 지나가는 인간이나 뭐 소나 개나 사자나 다 동등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동물 분류와는 되게 다른 계통의 분류를 만들어내죠. 이런 어찌 보면 몰적인 부분, 그러니까 차이를 소거하는 부분이 그들의 생존과 번식의 능력을 엄청나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 가지야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학자에 따르면 심지어 바이러스 사회도 이런 뭐랄까 인간적인 것에 가까워 보이는 어떤 소통의 체계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소통과 가까워 보이는 어떤 체계. 근데 그 박테리오 파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박테리오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균이고 파지라는 것은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먹는 이 바이러스들을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데 파지가 가진 어떤 소통의 체계는 뭐냐면 여기 지금 또 사진이 뜨고 있죠. 되게 우리가 SF 같은 데서 본 어떤 외계 생명체 같이 생겼는데요. 다수 세균이 사망하면 왜냐면 그들이 침투해서 침투라는 표현을 제가 또 써버렸네요. 그들이 이제 이 세균에 이제 접촉을 해서 이들을 많은 개체 수를 줄이게 되면 이 어떤 뭐랄까 다수의 세균이 사망했다는 메시지를 받아서 용균을 일으키지 않고 잠복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증가하기를 기다려요. 그 연구팀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동일한 파지군에서 다른 파지군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봤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군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치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듯이 다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파수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표성 체계를 가지고 생명과 비생명을 넘나듭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들의 생명활동과 생각을 작동시킨 것이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언제나 우리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들만의 어떤 것은 아니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서식지를 확장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들을 활성화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창발된 그들의 인간적인 것을 넘어선 어떤 생각들, 활동들, 생명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표상과 생명에 대해서 가졌던 인간적인 어떤 전제들에 되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백신을 개발하는 일, 이건 당연히 되게 중요한 일이고 많은 분들이 애써서 이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날 수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본적인 질문 없이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콘이 그의 책에서 우리가 시선을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예시를 들자면 아마존에서 엎드려 자려고 하는 콘에게 그의 아마존 친구가 다가와서 경고를 합니다. 제규어는 엎드려 자는 사람을 아이차, 먹잇감으로 보고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똑바로 누워서 자야지. 시선을 되돌려줘야지 이를 자신과 같은 포식자, 그러니까 마주 응시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고 말을 합니다. 콘은 이런 어떤 그들이 가진 어떤 인식의 방법 혹은 생각의 방법을 세심하게 주시하기, 그래서 그들의 방식으로 시선을 되돌려주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인꼬를 쫓기 위한 아빌라 루나족의 어떤 허수아비를 통해서 재차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이 또 뜨죠. 그 루나족은 옥수수밭에 출몰하는 인꼬를 겁주기 위해서 인꼬 겁주기, 이름이 귀엽죠. 인꼬 겁주기라니.
라는 허수아비를 만드는데요. 루나족이 이 허수아비를 꾸미는 데 들이는 공은 인간의 관점에서 맹금류를 사실주의적으로 생각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인꼬의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인꼬의 어떤 생각과 시각에서 맹금류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상상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시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선 돌려주기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추측이 인꼬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통해서 인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지만 이게 되게 뭐랄까 우리가 인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인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이것에 근접해 보자는 거죠. 다시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을 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에서 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은 어찌 보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좀 다소 막연해 보일지라도 중간숙주인 동물들 혹은 박쥐, 더 넓게는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좀 답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활동을 멈추기 위한 조건 혹은 입자로 남아있기 위한 더 다양한 조건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되게 멀리 돌아서만 바이러스의 시선을 되돌려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타와 사양고양이에게 원래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에서 그리고 천상갑이나 뱀, 지금 코로나의 어떤 매개 동물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이런 그들의 생각의 방식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어쩌면 이 바이러스는 다음 세대에서 혹은 그 다음 세대에서 우리를 아이차 먹잇감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쩌면 심지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거나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예컨대 인구 겁주기가 그러하듯이 배달 음식을 덜 시켜 먹는다거나 채식을 한다거나 전기를 덜 쓰고자 노력하는 어떤 다양한 실천들이 그걸 가능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서식지를 확장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되게 다분히 자본주의적인 욕망들과 뭐랄까 개발 그리고 점점 더 상품화되는 어떤 사회들로 인한 우리의 욕망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들을 자제함으로써 멀리 돌아서 이런 것들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거죠. 세대를 넘는 생각, 집단적인 생각, 인간적인 것 너머의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언제나 이런 전달의 어려움과 막연함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막연함 역시 인간적인 것 너머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분히 그리고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이겠죠. 그래서 다시 전쟁을 얘기하는 현실로 좀 돌아보면 승리의 기본은 그 손자병법의 유명한 문장이죠. 뭘까요, 진이는? 그 적을 알고 나라면 뭐 백전도 백패다, 백승이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일단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우리의 이 문장을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이 강의의 제목을 이렇게 끊어서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끊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건 그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의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와 그들의 삶의 조건을 좀 더 근본적으로 사유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부각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같이 던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잘 들으셨죠? 약간 요즘 코로나 다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또 발표하고 요즘 다시 좀 분위기가 숭숭해지는 가운데 조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채팅창을 조금 살펴보니까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은 약간 쾌적하지 못한 사운드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깔끔한 사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현장에 계신 방청객분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기 지원 씨부터 지원 씨가 이제 또 질문 지원 씨에게 이름이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저는 시선 되돌려주기랑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신 게 인상 깊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네 책에서 시선 되돌려주기가 나오게 된 부분은 자신, 그러니까 개인을 지키기 위한 보호 방법으로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뭔가 팬데믹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의 파편화가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바이러스에게 시선을 되돌려주는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또 그 시도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은 의미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사고 너머를 상상해봐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 조금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두 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들이 결국 저는 사실은 한 가지 문제를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시선 되돌려주기라는 것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좀 짚고 싶은데요. 그 제규어와 마주쳤던 아빌라 문화족에게 시선을 되돌려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생존이 걸린 매우 급박한 문제일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인고겁주기의 경우에도 사실은 길게 놓고 보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고들이 농작물을 훼손하는 것이 당장의 생존의 문제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공동체의 식량을 자산을 빼앗음으로써 미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동일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어찌 보면 같은 문제계 속에 우리를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생존을 실제로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는 아벨라르나족과 같은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강의의 어찌 보면 논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들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사유하기보다 어떤 바이러스의 퇴치, 박멸, 차단이라는 방식으로 자꾸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 중에 이제 파편화된 개인과 공동체를 어찌 보면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은 않는다는 것, 혹은 개인으로 존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사실상 환상에 가깝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죠.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말의 섞임, 그러니까 침들의 섞임과 어떤 접촉들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까지 했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앞에서 대벌레의 예시를 통해서 집단적이고 세대적인 어떤 생각의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 또한 뭐랄까 집단적이고 세대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종류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자체가 어찌 보면 도처에서 몰려든 집단이고 코로나도 어찌 보면 뭐랄까 인간을 개개인으로 삼고 공격한다기보단 되게 집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들이 인식하는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해요. 이때 개인적인 방침들은 물론 단적으로 중요한 일들이지만 어떤 심지어 면역, 한창 개발 중인 백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집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얼마 전에 그 율라비스라는 사람이 쓴 그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율라비스는 백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자연면역과 관련된 것이든 면역이라는 문제는 개별 개체,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맞냐 안 맞냐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조치들보다 이 집단이 얼마나 이것을 맞았느냐 혹은 집단이 얼마나 집단 면역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맞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혹은 병적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어떤 집단성 그리고 어떤 뭐랄까 세대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인간적인 것 너머를 상상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시선을 되돌려주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개발과 확장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욕망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직시를 한다면 어찌 보면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사유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어떤 한계 지점에 도달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시설 되돌려주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긴 답변이죠. 같이 또 오늘 현장에서 들어주신 안재영 님도 질문이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강의 들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적으로만 생각하는 시선, 예방해야 될 것으로만 보는 게 좀 내가 그것에 대한 알을 국한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근데 또 지금 아직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저한테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도 과학이랑 별로 안 친해서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고 그리고 강의 때도 얘기했다시피 일본 학자처럼 저는 50년 동안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이 코로나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 거리감을 좀 좁힐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선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이런 책들을 막 찾아보고 공부를 한 수준에서 그냥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언급한 어떤 과학적, 객관적 사실들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질문의 차원으로 가져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어떤 과학자가 될 수는 없죠. 지금 당장. 그리고 가지야와 같은 어떤 바이러스 학자가 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사실은 가지야 할아버지처럼 어떤 거장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과학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만 그 시선 되돌려주기라는 것을 한 어떤 아빌라 루나족 사람들 그리고 뭐 저와 같은 혹은 우리 길드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 즉 이제 정확한 암, 객관적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퍼스펙티브를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퍼스펙티브를 중시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이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이 그러하듯이 이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객관적 알매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달리 우리가 지금까지 객관적 알미라고 생각해 왔던 것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의 중요성을 되게 역설하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이나 공부라는 것은 어떤 교과서적인 과학 공부라기보다는 아마 인문학적인 어떤 다양한 관점들로 뭐랄까 조금 더 상상을 해보는 상상의 영역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관점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보는 것
그런 게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길드단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우리가 인문학 공동체를 만들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만들기 위한 이런 지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믿어왔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뒤집어보고 우리 욕망들을 좀 점검해보고, 이를테면 우리가 물건들을 싸게 사고 쉽게 버리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 모든 어떤 상황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것, 이런 게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도서관협회, 그리고 기리인문학 이런 팀의 이러한 기획들도 그런 질문의 연장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그 중요한 건 재영 씨가 앞으로 계속 길드다 세미나에 나오는 거겠죠. 뭐 답변이 되셨나요? 질문 잘 질문과 답변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들 많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한 40여 분 정도가 시청해주고 계신데 질문이 지금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아서 1개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채팅으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그렇게 한번 기다려보고, 저희가 시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그래도 꿀좀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수 소리도 이렇게 작지 않을 텐데.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질문이 한 개 올라왔는데요. 바이러스에 관한 서적, 기사들, 과학적 지식, 주변 사람들의 견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도영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짧게만 대답을 하자면 사실은 아까 강의에서 얘기했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되게 우리를 공격하고 침범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계속 바라보게 되는 이런 시각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문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뉴스나 정치인들의 발화 혹은 이것을 분석하는 발화들에서 이런 시각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1차원적으로 딱딱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들이 저는 조금 아쉬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뭔가 기사라든지 이런 것에 등장하는 어떤 어휘들과 이런 어떤 맥락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되게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는 정보들에 그 정보들에게만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그것밖에 알지 못하는 상황 자체에 놓여있다는 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스크 써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오늘 저희는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아주 잘 진행이 되었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강연자 한 분만 발음의 전달성을 위하여 스태프분들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의자분 한 분만 마스크를 안 쓰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이 시간에 화요일 저녁에
또 다른 재밌는 강의로 나올 여러분들을 맞이할 예정이고요. 오늘 자리해주신 오늘 이렇게 강의자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현장에서 같이 들어주고 질문해주신 방청객분들 그리고 이제 40여 분 시청해주신 40여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래된 미래의 건강학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되게 문학적이죠. 오래된 미래의 건강학이라는 제목으로 의료의학에 대한 강의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